어, 건축법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전에 다니던 사무실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건축물을 어떤 거에 비유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봅니다, 항상. 너는 건축물이 뭐라고 생각해? 비유를 한다면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뭐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도 있고요. 근데 저는 건축물을 비유할 때 항상 사람에 비유를 합니다. 이 유기물의 집합체인 사람하고 무기물의 집합체인 건축물하고 두 개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밥을 먹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죠. 그런데 건물은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는 전기, 통신, 가스, 그 다음에 급수. 요 네 가지가 보통 전기의 건축물의 인입이 되죠. 사람은 밥도 먹고 단백질, 미네랄, 물, 필수적인 것들을 섭취를 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이제 배출을 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를 건물 내로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냉방, 난방, 그 다음에 하수, 오수 이런 것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수하고 잡배수, 그리고 우수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2010년경에 그러니까 제가 음. 어렸을 적에 이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아, 것들이 이슈가 내 거 카메라 되었고요. 나와요? 카메라 오셨고. 그리고 그게 어, 이슈가 되면서 지금은 프레온 가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냉매를 통해서 환경을 지키도록 지금은 냉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하고 건물은 서로 먹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잘 먹고 잘 싸야죠. 건물도 잘 먹고 잘 싸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가 건축물만 설계를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부대 토목하고 연계가 잘 되지 않으면 건물에서 나가는 오수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 끊겨져 있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건강하고 싶으면 사람은 적게 먹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축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가장 법을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뭘까?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어떤 걸까? 그래서 사전을 계속 찾아보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뜻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이 관련된 관계 법령들을 체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면 건축법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목적하고 정의를 이렇게 그 자세히 심도 있게 파시는 분들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냥 얘네는 있는 거. 저희가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해력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 건축법을 해석을 하는 부분하고 계약을 맺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조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어 글쎄요. 이 하면 좋겠죠. 여기서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 기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건축물이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잘 기능을 해야 되고 건축물이 환경과 미관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저희 예비사 시험 있을 때는 이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부분 가로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대구설, 안기환미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 라는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대지가 안전한 거냐? 어떤 대지가 기능을 잘하냐? 어떤 대지가 환경 및 미관을 향상을 시키냐? 건축물의 어떤 구조가 안전한지, 어떤 구조가 기능적으로 좋은지, 어떤 구조로 하였을 때 환경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만 주세요. 하나하나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지란 보통 건축법을 다루거나 저희 건축 설계를 하시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대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땅이지? 그럽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희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지, 즉 건축법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대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대지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땅은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예외 조항을 두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를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두 개 이상의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봐줄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이지만 그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진행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여기 보면 이 법은 측량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등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으로 목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적 공부의 뜻은 이땅 지자죠. 적자도 문서 적자고 공자는 공평할 공자입니다. 부자도 문서 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뜻을 보면 이 적자하고 부자가 똑같이 문서 적, 문서 부지만 어, 세부적으로 다른 뜻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땅을 적자에 보면 어딘가에 등록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부에 보면 그것을 기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장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장부를 할 때 이 부자가 기록을 한다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을 등록해서 공평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저희 이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1910년에 일제가 저희 나라의 강제 점령을 시작을 하면서요. 잠시만요. 이 지적 측량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나라에. 예. 근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나오네요. 측량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측량 기점을 잡고 시작을 하냐?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동경을 제1원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에 두 개의 지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선을 그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거제도하고 현재의 영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경측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삼각 측량을 시작을 해서 점점 올라와서 저희 나라의 전 국토의 삼각 측량 지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인천에 있는 이 인천 항 앞바다에 있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점을 구해서 대한민국의 수준 원점, 즉 여기가 대한민국의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지점을 해서 인천에 그거를 기록을 해서 땅에다 박아 놓죠. 그래서 저희가 해발 몇 미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인천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발 1700미터, 해발 1300미터, 고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경축지계가 어, 굉장히 상추 주세요, 상추. 부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지역에서 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WGS,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계 측지도를 이 국가 이 지구 기준 이 측지학을 하는 센터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서 지구 전체를 놓고 타원을 그려서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 야채요. 발생이 되는 타원을 안 주셔도 계산을 돼요. 해서 이거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지적 공부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본에서 저희 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최초에 진행을 했었냐면 잠시 이 지적 공부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 공부 등록 그걸 왜 해야 돼? 여기 내 땅인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냥 주셔도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한 땅들을 뺏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를 뺏으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적도와 임야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적을 어, 땅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놓고 이 지적을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루어졌던 게 지번과 지목을 나눠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 초반에 이 지번이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붙였던 도로명을 붙이자라고 해서 현재는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이 부착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는 현재 지번을 없애고 전부 다 도로명으로서 어,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차츰 이루어져 갈 거고요. 이 동경측지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준 원점은 있는데 이 측량 원점이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 원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그 KGD, 코리아 지오데틱 데이텀이라고 하는 한국 측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세계 측지계에 맞는 한국 측지계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위에서 인천에서부터 점점 이 WGS에 맞는 WGS 84에 맞는 측량들을 다시 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전 지자체가 전부 다 이제는 WGS, 즉 KGD에 맞는 측지계로서 변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0년 정도를 저희는 동경측지계와 병행을 하면서 사용을 2001년까지는 동경측지계만 사용을 했고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는 동경측지계와 WGS 측지계를 두 개를 병행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땅을 그릴 때 연필로 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6000분의 1, 1200분의 1에서 연필의 두께에 따라서 이 지적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공 측량을 진행을 하고 기본 측량을 진행하고 지적 측량을 진행을 하면서 원점들을 찍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땅을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상 면적과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적상 면적과 토지대상상 면적이 다른 경우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구시가지에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인허가권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인허가권자는 땅이 토지 대장보다 30제곱미터 정도가 크다 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은 토지 대장상 면적에 맞춰서 하되 토지의 지적의 형태라든지 이 축척은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적도의 다운로드를 받아서 받았는데 지적도의 크기를 부적을 튀겨봤더니 지적도의 사이즈하고 토지 대장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서 이 지적을 막 함부로 줄여서 맞추시거나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을 왜곡을 시키시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목하고 지번 그리고 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이 공간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보시게 되시면 여기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공간 정보란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의 2조 1호에 대한 공간 정보를 말한다. 이런 법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 눌러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간 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개체에 대한 위치 정보, 거의 모든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공간 정보는 지상, 지하, 수중, 수상, 거의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모든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넘어오게 되면 공공측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기관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 정부 출원 기관들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LX공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 기업도 있고, 지방 공사도 있고, 지방 공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는 공공 측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되는 것들은 기본 측량도 아니고, 공공 측량도 아니고, 지적 측량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적 측량은 LX 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부대 토목에 맡기는 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일반 측량입니다. 일반 측량을 하시게 되면 어, 현황 측량 성과도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C.P라고 되어 있는 CP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CP점은 측량법에서 훼손되지 않는 위치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컨트롤 포인트라고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적 측량, 공공 측량, 그리고 이 기본 측량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에서 원점들을 찍어놨습니다. 이 원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점인 경우도 있고요. 가상의 원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동해 원점, 그다음에 동부 원점, 서부 원점, 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원점들도 정해져 있고요. 일반 측량을 하게 되면 현재 측량을 하는 대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점으로부터 현재에 있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치도에서 워크 포인트를 건축물의 이 꼭지점에 대한 부분들, 건축물의 위치를 잡아 주실 때는 반드시 컨트롤 포인트를 2개 이상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CP점을 건축물 부지 바깥쪽에서 2개 이상 CP점이 잡힌 상태에서 삼각 측량처럼 배치의 양쪽 끝을 이 연결을 해서 잡아 주셔야 그래야 건축물을 지을 때에 야리가다라고 그러죠. 저희가 기초 칠 때. 건축물을 안 칠 때에 이 CP점에서 어긋나지 않게 정상적인 위치의 건물을 안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줄자로 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워크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몇 개 층을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지상에서 있는 CP점에서 이 지하까지의 수직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특히나 더 CP점을 기준으로 해서 워크포인트를 잡아주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추후에 건물이 잘 못 앉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CP점에서부터 워크포인트까지 길이를 다 정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공자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워크포인트를 잡아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도면을 받아서 보면 종종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측량, 대지라 하더라도 현황 측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지가 아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각각의 측량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워크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CP점, 컨트롤 포인트에서부터 건물이 되어 있는 워크 포인트 지점까지 거리를 항상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삼각 측량 기법에 의해서 어, 워크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드리는 지적 공부란 하면서 여기에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는 이 토지, 한 개 토지에 한 명의 토지주가 아니라 여러 명의 토지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공유지 연명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연명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연명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건축주가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명부의 다른 사람에게 이 건축물을 지어도 좋다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반드시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실 때는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지권 등록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지권 등록부는 확인을 하기가 이거 좀 보는 거라고요?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토지 대장을 만들기 전에 이 대지에 대한 권리를 등록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대지권 등록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경계, 좌표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속 지적도도 지적 공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세움터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들이 이 연속 지적도고요. 예전에는 어, 그 뭐라고 이야기 드려야 되냐? 수치 지도를 파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치 지도를 사서 그거를 복사해서 손도면을 칠 때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확대해서 복사를 해서 이 각각의 꼭지점을 그 핀셋으로 찍은 다음에 연결을 해서 토지에 대한 땅의 형태를 그렸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 정도는 지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 지도를. 그래서 이 수치 지도에 대한 부분을 다운로드를 치게 되면 검색을 하시게 되면 수치 지도의 일대에 대한 수치 지도를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연속 지적도에 나오지 않는 것, 세움터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들은 수치 지도에서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고요. 수치 지도에서도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지적도를 발급을 받아서 스캔을 떠서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필지란에서 나옵니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지번 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즉, 집안이 연속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집안 중에서 하나의 지번 중에서 어, 집안이 연속되지 않고 한쪽이 올라갔다거나 한쪽이 내려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는 1필지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일필지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개인 경우야.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있는 토지 용도가 뭐, 그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면적이 10%를 초과하지 않고 또는 3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땅은 여기에 편입해서 한 필지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필지란 지번 부여된 토지로서 소유자의 용도가 같고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필지. 즉, 집원이 등록되어 있고 집안이 연속된 한 개의 필지를
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지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지목은 시행령 58조쯤에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제목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아실까요? 어, 제목은 보통 책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뭐 그림, 영화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거를 대표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저희 마찬가지로 토지에도 지목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이 대표하는 이름들을 정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통 지적도를 띄면 한 글자로 나오게 되고요. 지목의 구분에서 지금 나오죠. 전, 밭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 작물, 약초, 뽕나무. 밥, 음, 쉽게 얘기하면 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이게 그 지적도를 띠게 되면 과자로 나옵니다. 목장용지는 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임야는 임, 광천지는 광, 염전은 염, 배. 저희가 지목을 바꾸게 되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 대로 쓰게 됩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것들은 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장으로 표시가 되고요. 학교용지는 학, 주차장용지는 주, 주소용, 주차장용지는 차, 주유소용지는 주, 창고용지는 창, 도로는 도, 철, 제, 하, 부, 유, 어, 수, 공, 채, 유, 이런 식으로 종교용지는 종자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목과 만약에 작종지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신규로 땅을 분할을 해서 되게 되면 그 해당 분할에 대한 토지는 신규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토지를 어, 지목의 설정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대지를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건축물의 토지 이 필지,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필지를 합병을 할 수 있는 합병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어, 저희가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등록 전환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등록 전환을 해야 됩니다.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있는 표준 그, 어, 축척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임야도의 표준 축척은 6천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적도의 표준 축척은 1200분의 1이죠. 5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지, 임야를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 등록 전환을 할 때 6000분의 1짜리를 1200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대지 면적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대지 면적이 바뀔 경우에는 허가상 변경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허가서를 기본으로 해서 등록 전환 신청을 미리 산직과에 지적과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00제곱미터였는데 980제곱미터로 줄을 경우도 있고요. 1200제곱미터로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 감 자체가 아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을 반드시 건축 허가가 완료된 다음에 등록 전환을 먼저 신청을 하셔서 해당 필지의 대지 면적이 변경을 하는 걸 보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허가상 변경 절차를 밟아주셔야 추후에 준공 처리가 다 지을 때가 다 돼서 등록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대지 면적이 변경이 돼서 허가상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건폐율이 오버가 된다든지 용적률이 오버가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전환은 산지 임야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지적도에 관련돼서 공작물을 설치를 하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반드시 인허가 완료 후에 등록 전환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 분할 같은 경우는요. 토지 분할 같은 경우는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어, 그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토지 분할 신청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신규 등록부터 합병 신청까지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즉, 건축사에게는 이것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 민원인께서 이런 토지 이동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토지 이동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받으시거나 그게 아니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서비스로 진행을 하시거나 그거는 이제 알아서 맞춰서 어,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건축사님들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합병 신청을 보면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합병하라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주가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강목 등기외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승역지 지역권,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법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번 부여와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건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보면 개별 필지고요. 필지가 여기에 건축물을 이렇게 걸쳐서 지을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요. 그 대신 이렇게 될 때는 공유주 연명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건축물 역시 이 공유되어 있는 분할에 맞춰서 건물에 대한 부분도 나눌 수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필지 지번 부여가 다를 경우에도 합병이 안 된다고 했지만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필지가 합병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신 그 행정구역이 큰 부분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게 법제로 1호 1번 길 1로 여기에 대한 지번 토지까지 전부 다 합병이 돼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것과 저희 건축법에서 다른 경우고요. 이게 축척에 다른 경우도 안 된다고 써 있지만 여기에 건물을 지어지게 되면 동일한 축척으로 변경이 돼서 합병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 및 권리 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하게 되고요. 권리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린 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각각 날짜도 같아야 되고 받은 그 근저당권자와 지상권자도 동일해야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로 놓고 봤을 때도 둘 이상의